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큰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온 뭔가 보람도 있고 아무튼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께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뭐 합격의 기쁨도 물론 크셨겠지만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들도 많으실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합격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제 개업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세금. 세금은 누구에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개업,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고요. 특히나 이거를 놓쳤을 경우에는 불이익이는데 어떤 걸까요? 가산세. 즉, 나의 뭐와 직결이 돼요? 돈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없으시려면 이러한 세금적인 문제들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세금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모든 걸 이번 3시간에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정말 이것만은 놓치지 않으시면 그런 불이익 같은 경우는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세무사고요. 그렇게 안 생겼다고 하시는데 저는 세무사 맞고요. 그리고 그 세무법인에서 사무실 운영하면서 강의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하다 보니까 책도 쓰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현직 세무사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개업을 했다, 할 거다, 이제 곧 할 거다라고 이제 마음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개업을 할 때 뭐부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이 첫 번째 단계인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사업자 종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래서 요즘에 중개법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납니까? 개인이 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중개업뿐만 아니고 업종 불문해서 이런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업자 유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와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개인 사업자로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설립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가 사업자 등록한다라고 하면 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그 세무서에 가셔서 등록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별도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당일에도 발급이 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설립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홈택스라는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개인 사업자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개인 사업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법인 사업자
설립 절차에서 개인 사업자랑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지금 세무법인에 있는데요. 요 설립 등기, 이게 말이 설립 등기지, 뭐 정관도 작성하셔야 되고, 뭐 주주총회 의사로, 뭐 진짜 많아요, 서류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혼자 작성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길까요? 법무사한테 맡겨요. 그러면 뭐가 들까요? 수수료가 들어요. 수수료도 저도 이번에 한 뭐 70만 원 정도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본금도 일정 금액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등록 면허세라든지 세금들도 발생을 합니다. 일단 설립 절차에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고려를 해보셔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 개인 사업자는 이익 나면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법인은 전혀 아닙니다. 법인은 엄연히 나와는, 내가 물론 내 자본금이 다 100% 내 돈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법인은 별개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법인에서 이익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고요. 뭐랑 뭐로 겹쳐서 나의 주머니로 온다라고 하면 나에게 급여 형식으로 또는 배당의 형식으로 한 번 더 거쳐서 내 주머니로 올 수가 있는 것이 법인 사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율을 비교를 한 거예요. 똑같은 그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세율, 법인세율로 비교를 한 표입니다. 자, 지금 여기 소득세율을 보시면 가장 낮은 세율이 몇 %예요? 6%죠. 가장 높은 세율은요? 42%예요. 여기서 이 각각의 세율에 10%만큼 또 뭐가 붙냐면 지방 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이 42%의 세율을 내가 적용받는다. 그러면 또 여기 4.2%가 또 추가로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45%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소득세율이 많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와 비교해서 법인세율 제일 낮은 거 10%. 아무리 높아도 몇 %예요? 25%. 심지어 이 25%를 적용받으려면 3천억 원을 초과해야 법인세율을 25% 적용받는 거예요. 굉장히 낮죠, 세율이. 법인세율이 훨씬 낮아요. 자,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로 내시겠어요? 법인 사업자로 내시겠어요? 법인으로 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시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고려해야 된다? 법인은 돈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내 주머니로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과세표준이 2억 원이다. 이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에서 비용 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요 2억 원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과세표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개인 사업자로 낸 경우 2억 원과 법인 사업자로 낸 경우 2억 원, 똑같은 2억 원인데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느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사업자 요 2억 원은 방금 보셨던 그 표에 적용을 받으면 38%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높은 세율이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사업자는 또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준조세라고 해서 세금은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4대 보험. 4대 보험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특히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직장 지역에 있는데 어떤 걸로 적용을 받을까요? 지역가입자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 지역가입자로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냐라면 내가 갖고 있는 뭐 토지나 건물이나 뭐 자동차 대수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지역 가입자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근로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적용이 되는데 그 기준은 나의 급여액으로 기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떤 가입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할까요? 지역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내가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똑같은 과세표준 2억 원일 때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 세율이 법인세율 10%가 적용받아요. 지금 38%였는데 훨씬 낮아졌죠, 세금이. 훨씬 낮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고려를 한다라고 했죠. 이것만 1차적으로 받으면 내 돈으로 쓸 수는 없어요. 내 돈으로 쓰기 위해서는 급여의 형태로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급여는 어떤 세율을 적용받아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도 우리 소득세이기 때문에 이 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 법인세 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법인세율을 맞고 그 다음에 그 이익에 대해서 내가 한꺼번에 다 가져오겠다, 급여로. 그러면 1차적으로 법인세 10%, 2차적으로 소득세율 38%, 합쳐서 몇 퍼센트? 48%가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별표 보시면 2억 원 전액을 내가 급여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38% 소득세를 추가로 적용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목돈이 필요 없다. 그냥 조금씩 분할해서 지급을 받고 싶다. 연봉 4천만 원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소득세율 15%만 추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상황, 내가 지금 이 사업에 계속 재투자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 급여로 가져가는 게 적으니까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법인세가 유리하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다 내가 지금 써야 된다. 그러면 뭐가 유리할 수 있다? 개인이 유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추가로 내가 만약에 부동산 중개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이제 1억 원을 내 돈으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1억 원 전체를 급여의 형태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2천만 원을 배당의 형태로 가져오게 되면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따로 분류를 해요. 이 금융소득은 이자랑 배당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혹시 요거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 분리과세라는 거는 종합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이것만 별도로 따로 세율을 한 번만 적용하고 끝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까지는 가시고 그 나머지를 급여로 가시면 훨씬 절세 유리하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 특히 창업 단계에서 법인과 개인 누가 유리하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나의 상황과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초창기에는 당연히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손실인 경우도 많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 세무적인 그런 장부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냐? 이거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이 사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장부 같은 거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저는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이라는 건 비용을 빼지 않은 나의 총 매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전 연도 매출 2,400만 원이 안 된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다. 요 구간에 해당하시면 장부 작성 안 하셔도 추계 방법으로, 즉 대충 비율 계산을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해도 가산세가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장부 작성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2,4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추계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경비율을 굉장히 조금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장부를 작성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2,4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냥 세무서에 가서 그냥 추계로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경비율을 많이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작성을 하셔야지 세금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00만 원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7,500만 원이 넘어간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월 기장을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적으로 7,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복식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즉 재무제표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하실 수가 없는 그 이제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7,500만 원 기준만 이제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2,400만 원 이하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 2,400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는 장부를 하시되 요거는 세무사한테 맡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신고 기간에만, 그렇죠? 신고 기간에만 일회성으로 이렇게 신고 대리를 요청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7,500만 원이 넘어가면 매월 기장을 하셔야 된다. 정리되셨죠? 네,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초기에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을 사는 것을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제 초기에 뭐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 좀 하고, 뭐 색상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기 때문에 내 매출에서 그 비용만큼 빼서 그 나머지 가지고 내가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그냥 세무서에서 나 책상 100만 원어치 샀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기만 하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증빙을 꼭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특히 제가 이 인테리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에 그 인테리어, 요즘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죠. 100만 원입니다 라고 이제 청구를 하시면, 부가세 만약에 내시면 10만 원, 10% 더 해주시면 제가 끊어드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만 원 더 싸게, 10% 싸게 해서 안 받을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10% 내고 끊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따가 또 부가세 볼 거거든요. 조삼모사 같잖아요. 내가 뭐 부가세 10% 공제 받고 하냐, 뭐 지금 내가 10% 더 내냐, 어차피 내고 받는 거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싶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 적게 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는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이 없으면 그 100만 원 전체를 인정을 못 받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게, 매출이 이제 처음으로 보통 개인 사업자로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다가 점점 이제 좀 매출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신고 사업자라는 게 요게 이제 있어요. 따로.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조금 매출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를 국세청에서 따로 성실신고 사업자로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너는 매출이 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좀 보수적으로 좀 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 기준이 얼마일까요? 매출액 기준으로 4,800이요? 그거는 네. 우리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입니다.
네, 매출액 기준으로 1년 매출액 기준으로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너네 좀 자세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이 되면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증을 꼭 받아와라 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세무사한테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좀 세금에 대해서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쵸. 맞아요. 이런 경우, 즉 성실신고 대상자다. 곧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인으로 먼저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물품을 구입했어요. 근데 이게 급해가지고 사업자인 제 카드로 쓰지 못했고 뭐 남편 카드로 썼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비용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요 비용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의 기준은 누구 명의의 카드가 아니고요. 사업과 관련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남편 카드도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썼다 그러면 인정해준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거거든요. 개인으로 갈지 법인으로 갈지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단계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때부터 내가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앞으로 세금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우리 중개사님들도 그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직장생활 하실 때는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전혀 없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 매월 해주고 2월 달에 뭐 해줘요? 연말정산까지 다 해주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얘기가 달라졌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고 뭐다? 사업자니까. 사업자는 내가 언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하시고 막연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내가 언제 어떤 세금 내시는지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 자,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언제 해야 될까요? 네, 7월 25일, 그 다음에 1월 25일. 1년에 2번 냅니다. 전제는 내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법인이면 1년에 4번이에요. 각 분기의 다음 달. 그래서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2번.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종합소득세예요. 말 그대로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이거는 1년에 몇 번? 한 번. 몇 월 달? 5월 달. 그래서 매년 5월인데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한 달을 더 줍니다. 네, 이건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많이들 놓치시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원천세라는 건데요. 조금 생소하시죠? 이거는 어떤 세금이냐면 내가 물론 중개업을 할 때 나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든지 직원이 있다든지 실장이 있다든지 지금 뭐예요?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 원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천세는 매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급한 달에 다음 달에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월 월급을 준다 그러면은 매월 신고가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그냥 일회성으로 뭐 실장한테 얼마를 줬다 그러면 그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것이 원천세입니다. 흔히들 3.3%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거가 이제 원천세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셔야만 뭐가 되냐면 그 내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나의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즉
원천세 신고를 안 하고 내가 인건비를 냈다. 그러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매월 월급을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반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세금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까 어떤 세금 있다고 그랬죠? 부가가치세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나의 세금을 계산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냐면 1년에 2번이나 신고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앞으로 뭐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거 중개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고객들께서 이거 부가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분양받았는데 부가세 환급되는 건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즉 나의 고객한테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부가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건데요. 요거 이제 부가세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게 이제 내 사업장이다. 나다. 요게 가운데가 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중개를 해서 고객한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1,100원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받은 건 1,100원이지만 그냥 내 순수 매출은 얼마일까요? 1,000원이에요. 즉 내가 받은 거에 10%가 부가가치세로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100원은 내가 받은 거지만 내 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스란히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다고. 왜냐면 내 돈이 아니니까. 갖고 있다가 1년에 몇 번? 2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내가 1월 달이다 그러면 언제 내야 돼요? 7월 25일 날 그대로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0원에다가 여러분 매출세액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매출세액. 네, 그래서 요 100원은 절대 내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장님들께서 이거를 많이 까먹으시고 내 돈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이제 부가세 되면은 돈 번 것도 없는데 돈 낸다, 많이 나온다 라고 하시는데 이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매출세 100원이 발생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딱 끝냈고 반대로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뭐 컴퓨터를 샀거나 뭐 책상을 샀거나 즉 내가 매입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가 공급을 받는 입장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책상을 770원 주고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매입하게 되면서 나의 순수 매입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0원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0%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원은 뭐라고 부를까요?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매입세액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세액 100원과 매입세액 70원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7월 25일이 돼서 요걸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가 내야 되는 세액은 얼마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나의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내가 매입한 세액은 그만큼 내가 낼 세금에서 빼주겠다라는 것이 부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1,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객께서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중개 수수료는 1,000원이고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원칙적인 거고요. 또 이걸 말씀드리면 이제 고객께서 부가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분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부가세요? 부가세 옆 사무실에서는 그냥 부가세 포함으로 해주시던데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부가세 포함으로 해서 1,000원으로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100원 때문에 고객 이렇게 싫으니까. 요즘에 또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나는 1,000원밖에 안 받았어. 부가세 따로 못 받았어. 그러면은 나 그냥 1,000원만 내 걸로 하고 이거 매출세가 없는 걸로 할게.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1,000원에서 쪼개야 돼요. 110분의 100은 내 거, 110분의 10은 부가세.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90, 909 이렇게. 그래서 요 매출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인지 누가 떠안을 것인지는 그 당사자 간의 그 협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본 거는 요 세액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가세로 신고 납부한다라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매출액, 요 순수한 매출액, 순수한 매입액, 요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뭐 한다고 했죠? 종합소득세. 그때 이제 내 매출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 매입액, 즉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 못 빼기 뭐다? 매출 세액 빼기 매입 세액이다. 그러면 내가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 중개업에 대해서 당연히 매출 세액은 중개 수수료가 되겠죠. 그러면 매입 세액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임대료, 즉 우리 사무실 월세 내는 거, 그리고 전기료, 전화료, 뭐 광고료, 사무용품, 컴퓨터 산 거, 즉 사업과 관련돼서 내가 지출했다라고 하면 매입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챙기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사무실 임차료를 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고요. 내가 뭐 이런 책상 샀다. 그럼 뭐 받아야 된다? 카드,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것들 꼭 챙기셔야 당연히 내 매입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매출세액은 내가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다 현금영수증 있다고 볼 거지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업이. 그래서 내가 매출세액을 핸들링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매입세액 인정해주세요 라고 해서 모든 걸 인정해주는 건 아니다.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증빙을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딱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두 번째, 세금자가 빠진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 요 4가지만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증빙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간이영수증이라고 해서 길다랗게 해서 이렇게 막 수기로 쓰는 거 있죠. 그거는 인정 안 해주고요. 그리고 뭐 견적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통장 뭐 입금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적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적격증빙 4가지도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내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럼 어차피 증빙으로 인정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찢어버려도 될까요? 왜 안 돼요? 어차피 인정 안 해주는데. 그쵸? 요거는 지금 제가 부가가치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1년에 한 번 소득세 계산하잖아요. 그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하려면 증빙이 간이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돼요. 대신에 페널티가 있겠죠. 인정은 해주되, 비용으로 인정은 해주되
적격 증빙을 안 받았다라고 해서 가산세가 있어요. 2% 가산세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고민이 되죠. 내가 이거 비용 인정 받으려고 가산세까지 내야 되나? 그냥 아예 인정 안 받은 게 낫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체 비용의 세율만큼 이익을 받기 때문에, 즉 가산세 2%보다 내가 전체 비용 인정받아서 거기에 세율만큼 그 금액을 줄이는 게 더 큽니다. 다 전반적으로 다. 왜냐하면 세율이 2%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빙은 무조건 적격이든 적격이 아니든 다 챙기셔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3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영수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적격이 아니어도 봐주는 기준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이 아니더라도 봐주겠다, 가산세 없이 인정해주겠다라는 기준이 3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격은, 그러니까 간이영수증은 적격은 아니나 경비 처리. 그렇죠. 경비 처리는 해주지만 3만 원 이하면 가산세 없고요. 3만 원 이상이면 가산세 2%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발급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받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발급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매출을 했으면 물론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전자세금계산서로도 많이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매출을 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2월 21일인가요? 오늘 이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발생했죠. 자, 그런 경우에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건 파는 거면은 이 물건 인도된 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완료된 날, 특히 우리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받아요? 잔금 치르는 날 중개 수수료 받잖아요. 그래서 보통 잔금 치르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내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날 발행을 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달 10일까지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매출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1월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급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그 매출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꼭 하셔야 된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가산세가 됩니다. 특히 이 가산세를 또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12월이라고 했잖아요. 12월 달에 이제 언제까지? 1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오케이다. 적합한 세금 계산서다. 자, 그렇다면 1월 11일 날 발급을 했어요. 하루 차이로 늦게 발급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가산세도 미발급이 있고요. 지연 발급이 있어요. 하루 차이로 늦게 발급했다. 그러면 미발급일까요? 지연 발급일까요? 지연 발급일 것 같죠? 참고로 미발급은 매출액의 10%고요. 지연 발급은 미발급이 2%, 지연이 1%예요. 2배 차이죠. 하루 차이인데 당연히 지연 발급 1%겠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미발급 2%예요. 아니 그러면 지연 발급으로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 이거는 내가 11월에 매출을 해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원래 12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오케이인데 12월 11일 날 발급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미발급일까요? 지연 발급일까요? 똑같은 하루 차이죠. 똑같은 하루 차이예요. 이때는 지연이에요. 재밌죠? 이상하죠? 똑같은 하루 차이인데 이때는 미발급이고요. 이때는 지연 발급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쵸? 이게 연도 기준은 아니고요. 부가세는 1기와 2기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신고한다 했죠. 그래서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는 부가세 1기거든요. 동일한 기수를 넘어가게 됐다. 동일한 기수를 넘어가게 되면 미발급으로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기수기 때문에 지연 발급, 요거는 이제 기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미발급,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2배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 2%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출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7월 달이랑 또 6월 달, 12월 달 이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달 10일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로 요즘에 많이 발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내가 법인이다, 중개 법인이다. 그러면 이 수기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법인이면 무조건 전자로 발급을 해야 된다. 전자는 이따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인이면 필수고요. 개인이다. 그러면 좀 규모가 큰 1년 기준으로 공급가액이라는 거는 매출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매출액 기준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전자로 발급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이하면 선택이에요. 손으로 써도 되고 전자로 해도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보시는 화면이 실제 세금 계산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내가 쓰는 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누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실수나 누락이 있으면 이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실수했느냐에 따라서.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요 4가지예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요 4가지만 제대로 들어가면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해주겠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그 명칭. 이거는 우리 그림상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공급자라고 세로로 써 있고 등록번호랑 상호 성명 있잖아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매출했으면 나의 정보를 쓰는 칸이 되겠죠. 그래서 요 1번 꼭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에 공급받는 자 세로로 써 있고 여기 이제 등록번호까지만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즉, 그 명칭은 안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는 둘 다 뭐는 꼭 들어가야 돼요? 등록번호,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자는 또 뭐까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명칭까지 들어가야 된다. 명칭은 상호, 그리고 성명,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까지 추가로 공급하는 사업자만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필수적 기재사항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죠. 당연히 이 금액적인 내용은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거는 여기 3번으로 이렇게 표시된 여기를 말하는 거고, 지금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공급가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봤던 사례에서 내가 1,100원을 받았다. 그럼 공급가액이 얼마일까요? 1,000원이에요. 즉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 그렇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나의 순수한 매출액을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세액은 그 10%인 얼마? 100원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주 놓치시는 게 작성 연월일이에요. 이것도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왜냐면 당연히 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왼쪽에 중간 보시면 여기 작성 연월일 나오죠. 그래서 그 날짜까지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금 계산서 작성 요령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이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내가 정말 외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 나는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 다음 페이지에 양식이 있죠. 이 양식에 직접 그 필수적 기재 사항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적어주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필수적 기재사항 여기 1번 그리고 2번 공급가액 세액 3번 그리고 작성 연어를 4번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뭐 이런 품목, 규격, 수량 이런 것들은 작성 안 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